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0시 5분이네요 벌써. 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1부 때 내드렸던 것.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푸바오입니다. 푸바오. 사실상 이제 푸바오 이름을 거의 전 국민이 다 아시지 않을까요? 예. 중국 판다인데 물론 고향은 용인입니다만 다시 4월 초에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죠. 푸바오 입장에서는 태어난 게 용인이어서 되돌아간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으로 다시 중국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번식기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계약이 있다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이화랑님, 일본도 우에노 동물원 가보니까 판다 보기 위해서 줄 서서 보더라고요. 판다가 인기가 많네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판다를 활용한 어떤 외교 또 정책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홍은경님은 너무 아쉬워요. 애들 방학이라 다녀왔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예, 참 동물 한 마리 때문에. 3254님이 푸바오만 보려고 줄을 4번이나 서서 봤는데 잠자는 것만 5분 내내 봤네요. 잠을 좀 많이 자는 친구죠. 이 친구가. 먹는 거 아니면 잠자고 있다고. 예. 이성란님이 귀엽긴 한데 소유권도 없이 양육만 해주고 돌려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더군요.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또 경제적 효과가 또 일어나기는 하죠. 또 관광 유발 효과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연계 상품들도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1113님 정답 꿔바로우. 배고파서 보내시나요? 꿔바로우. 꿔바로우도 좋습니다. 예. 탕수육보다 요즘은 또 꿔바로우를 또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맛있습니다. 자,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개장 초에는 약간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코스피는 0.5%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2491포인트. 코스닥은 먼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0.7% 내린 830.99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1330원대네요. 1337.4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요.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교수님은 진짜 김영익 교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김영익 교수님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띄워보면은 가짜 김영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리딩방 이런 것들이 제 이름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네. 전부 사기고요. 예. 실제로 속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입하라거나 돈을 보내라거나 저만 믿으세요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다 사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라 종목 추천 같은 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라 팔라 이렇게 권유한 거는 전부가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라 팔아라. 그 대가로 나에게 돈을 내라라고 하는 건 다 사기다. 저희가 1부 때 윤예린 변호사하고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정말 거의 대한민국 경제계에서는 초상권을 제일 많이 침해당하고 계시는 김영익 교수님이어서 하여튼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사기에 당하시지 않게 각별히 좀 유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 얘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경제 성장률 일본에게 뒤처졌다. 우선 우리나라는 2023년도 GDP 성장률이 1.4%로 나왔고 맞습니다. 일본은 공식 발표는 안 나왔는데 그럼에도 뒤처졌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건가요? 우리는 뭐 지난주에 한국에서 1.4% 작년에 성장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일본 경제가 작년에 한 2% 안팎 성장했을 것이다. 사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거는 거의 드문 경우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뭐 일본 경제가 2% 계속 이상 성장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에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물론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계속 일본보다 뒤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GDP 규모가 세계 3위 예. 수준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수준이더라고요. 예. 2022년 기준으로. 예. 물론 이게 덩치가 커질수록 높은 성장을 하기가 어렵고 예, 예. 덩치가 작을수록 높은 성장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에게 성장률에서 뒤처졌다. 예.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예, 이례적인 거죠. 예. 최근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작년에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를 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으면 올해부터는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우리 경제가 거의 2% 넘게 성장할 것이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봐도 한 2.1%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일본 경제 성장률은 예,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하는데요. 네. 올해 한 1.0 올해는 우리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 일본은 한 1.0 정도 성장이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이제 평균이고.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번 측정해 보면요. 네. 잠재 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측정해 보면 한 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1% 정도 나옵니다. 아. 예, 작년에 일본 성장률이 좀 이례적으로 좀 높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재 성장률 측면으로 좀 회귀할 것이다. 평균 회귀할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러게요.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굳이 일본과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예. 절대적인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전년도에 1.4% 성장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다. 예. 2% 성장을 하더라도 또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올해 2% 성장하더라도 작년에 뭐 낮았기 때문에 2% 성장한 거고요. 2% 성장 의미가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이죠. 예, 그런데 작년보다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예, 그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려면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소비 투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과 10월부터 우리가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 2% 정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수출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예,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계속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연우님이 유튜브에 교수님 사진으로 스폰서라고 자동으로 뜨는 것도 가짜인가요? 그 스폰서라고 떠 있다면 그게 광고인데 예. 김영익 교수님이 그 광고 하지 않으시고요. 스폰서라고 떠 있으면 예, 전부 사칭이고요. 네, 정부 사칭입니다. 예, 예.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뭐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뭐 출석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우선은 한국, 일본 이야기 했으니까 미국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요? 예. 미국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3.3%가 나왔습니다. 예. 시장의 예상치가 2.5 정도 아니었던가요? 2.0 정도 됐었습니다. 2.0. 예. 근데 3.3이 나왔다. 예. 엄청난 거잖아요. 예,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예, 작년 3분기에 연율로 4.9% 성장했었어요. 그걸 이제 연으로 환산하면. 예. 그래서 3분기가 그렇게 높게 성장했으니까 4분기는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네. 예, 실제로 3.3% 이렇게 높게 나왔거든요. 우리는 뭐 전분기 대비 0.6%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은 우리 2.5%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습니다. 네. 우리 1.4%인데요. 예. 미국 GDP가 세계 1위 규모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 세계에서, 나라에서 예. 예, 우리보다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건 미국 경제가 작년에 정말 좋았던 거죠.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그 1년 동안 키가 더 제일 많이 자랐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시장의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률이 좋게 나타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소비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소비. 예, 미국 GDP 중에서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46% 정도 되는데요. 예, 미국 가게들이 계속 소비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예, 작년 그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게 좀 재고가 증가를 해버렸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네. 작년에 소비가 많이 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재고가 증가하면은 일시적으로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수출 쪽에서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예, 예. 물가 상승률도 상당하고 예. 그래서 이거 소비가 줄지 않겠느냐 사람들도 좀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지나치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저 미국의 소비 심리, 우리도 소비 심리하고 예. 비슷한데요. 이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예, 계속 최근에 S&P 500이 역사상 그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가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앞으로.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축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쓴 만큼 예, 남아있는 본 돈은 만큼. 줄어들 수밖에 예. 없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한 통계를 보면은 네. 거의 그 68% 정도를 그달 번 돈을 그달에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안 하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예, 많이 써버렸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쓰다 보니까 미국 거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3분기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아직 4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 뭐 약 3.2% 이게 뭐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요. 예, 과거하고 비교하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그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보통 그 중간 가구가 소득이 많이 늘어야지 예,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에서 2022년 작년 통계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네.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4.7%나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당시 GDP는 많이 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 중간 가구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소득 차별화죠. 상위 한 10% 정도만 많이 가져가고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간 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비할 능력이 별로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갈수록 거죠. 줄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가계 이자 부담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내고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내잖아요. 이런 걸 네. 제외하고 보통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2021년 12월에는 미국 가계가 가처분 소득에서 1.5% 정도를 이자를 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2.7%로 과거 평균보다 늘어났어요. 많이 높아졌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 소비를 많이 했는데 저축률도 낮아지고 실질 소득도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소비 증가세가 올 상반기 들어가지고는 둔화될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은 더 이제 팍팍해져 가고 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소비도 23년도보다는 24년도에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는데요. 예. 뭐 대부분 IB들이나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1.3% 안팎이거든요. 그동안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데 이제 올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올해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우리 경제는 작년에 나빴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항상 전년 따지니까 대비. 예, 예. 상대적으로 예, 보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GDP 성장률이 1.3%로 만약에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올해 간다면 예. 이거는 연착륙입니까? 뭐 경착륙입니까? 이 정도면 완만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이 정도면은 예. 뭐 안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안 좋아질 수 예. 있다. 예, 미국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니까 소비가
가게들이 줄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보니까요. 2020년 3, 4월 2달 사이에 고용을 한 2,200만 개 줄여버리거든요. 미국은 비교적 해고가 또 예. 쉽죠. 10년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예,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좋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하는 감소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자 뭐 CEO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예, 경착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제가 추정해 보니까 2%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잠재 성장률 비슷하다는 거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건데.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올해 미국 경제가 1.3% 성장한다면은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 가벼운 경착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잠재 성장률 대비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봐야 하는 거니까요. 항상 그 야구로 빗대면은 투수가 한 7회까지는 던져줘야 하는 투수인데 5회까지만 던지는 것과 예. 한 5, 6회만 던져도 잘하는 투수가 한 6회, 7회까지 던지는 것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탄력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고용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주죠. 미국의 FOMC,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30, 31일이고 그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아마 2월 1일 새벽에 새벽에 나올 텐데 당장 1월부터 무슨 뭐 금리를 바꾼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죠. 예, 뭐 연방 기준금리라고 우리 기준금리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5.25에서 5.50%인데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FOMC 발표문 끝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경제, 고용, 물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예, 그런데 지난 FOMC 발표문 보니까 예, 경제가 강하지만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네. 고용 증가 속도도 좀 둔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좀 낮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FOMC에서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막 시장에서 이러다가 3월에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환호했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한 6차례 인하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 성장률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요.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그 이전에는 50% 계속 넘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48% 정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뚝 떨어졌죠. 예, 예. 시장에서 거의 3월에 금리 내리겠거니 했다가 그건 한 달도 못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3월이 아닌가벼?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시장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좀 충격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3월에 금리를 안 내리면 그 다음은 5월, 6월 FOMC 회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저는 5월에는 내릴 것 같아요. 5월에는?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예,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물가죠. 예, 그런데 그 지난 주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헤드라인은 2.6%. 예, 그다음에 근원 물가라고 그러죠. 이게 에너지 뭐 음식료 이런 거 제한 건데요. 그거는 2.9%였었어요. 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한번 전망해 보면요. 하반기에는 2% 초반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요. 소위 적정금리를 계산할 때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테일러란 경제학자가 만드는 하나 공식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에 있느냐, 그다음에 물가가 목표치 이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한 하나 방법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면은 크게 1분기 말에 한 4.4%, 지금 5.5%인데요. 네. 2분기 말에는 3% 중반까지 낮아져 버려요. 예, 저는 이런 거 지표를 보고 5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1일 새벽에 또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코멘트하는지. 예, 그런데 중요하죠. 연준 의장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당분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 그렇죠. 예.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는 물가만큼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물가 상승률, GDP 성장률 이런 거 평가해 보면은 아마 5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또 앞서갈 수 있으니 너무 큰 기대감을 주려고는 안 할 테고요. 예. 또 중동의 이슈가 또 아직까지 있고 유가도 예. 꿈틀꿈틀대서 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테일러 준칙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GDP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예, 예. 있고 물가는 훨씬 더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예. 상승률이 예. 내려가고 있으니 환경을 보면 이제 내릴 수밖에 없다. 예,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법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연준의 위원들, 우리나라 한국은행 위원들, 금통위원들이 그냥 하나의 참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교과서 같은 거. 예, 근데 제가 뭐 그걸 추정해가지고 가고 보니까요.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아, 예, 테일러 준칙은 적정금리하고 실제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고 내렸던 거 보면요.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만 참고하거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은 같다. 예. 그렇죠. 뭐 속도나 시점은 조금씩은 다를 수 예, 있어도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방향을 보면 된다. 계절의 변화를 읽듯이 예,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이 계산하기에는 2분기 말, 그러니까 상반기 예. 말쯤이면 한 3%대 중반으로 예. 낮아질 걸로 예. 계산이 된다. 예, 예.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저는 뭐 통화정책이라는 건 늘 그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네. 예, 좀 선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예, 사실 그동안 미 연준이 금리 많이 내렸는데 뭐 소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그래서 시차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저 미국이나 우리나라 분석해 보니까 금리를 오리고 내렸을 때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아. 영향이 많이 나타나요. 1년에서 1년 반 후에야 예. 그 금리 변동한 거의 결과가 나타난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 상승이 2% 될 때 그때 금리를 내린다면은 좀 너무 늦다. 너무 늦다는 것이죠. 아하. 시차를 두고 그만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연준 위원들도 첫째는 물가. 예, 그죠. 둘째는 뭐 실물 경기 이렇게 예. 볼 텐데, 그러면 물가에 대한 염려는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좀 덜 해졌을까? 왜냐하면 이제 잠깐 말씀드린 중동의 이슈라든지 유가라든 게 아직은 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유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좀 올랐어요. 네. 예, 이게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또 영향을- 유가 상승은 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죠. 예, 그런데 과연 여기서 유가가 계속 많이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중동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런데 세계 GDP의 24%, 미국, 그다음에 18%를 차지하는 중국, 중국.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해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중기적으로 나타날 문제입니다만은 네. 전기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네.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동 사태가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잠깐 그 중국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중국이 그래도 작년에는 5% 이상의 성장률을 예. 보여줬죠.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 뭐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올해는 뭐 4% 정도의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중국 올해는 뭐 경제 성장률. 4% 중반 정도 나옵니다. 네. 예,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는 완전히 끝났죠. 네. 과거 뭐 거의 30년간 10% 안팎 성장하다가 예, 지금은 그 4 내지 5% 성장, 아마 중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중성장. 같은데. 예, 그렇다고 중국이 극단적인 위기 같은 거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 2008년 미국 상황하고 비교하는데요. 네. 예, 그때 미국 주택 가격 하락하면서 미국 가계 금융회사 부실해지면서 그랬죠. 2009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중국 경제는 9%나 성장해 버렸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았냐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예. 이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그 당시 22%였는데요. 네. 중국은 47%까지 가버립니다. 와, 그 2배 이상. 예. 그렇게 기업들이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
지금 상품이 안 팔리니까요.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융회사도 부실했는데요. 중국은 금융회사들이 그런 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실물하고 금융하고 미국은 연계성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폭탄은 그래도 덜하다, 예. 없다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중국 경제가 그래도 뭐 4% 5% 성장하는 거는 중국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2019년에 중국의 1인당 국민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제 13,000달러를 조금 넘어섰어요. 네네. 과거 보면 뭐 1만 달러 넘어선 이후로 소비가 좀 증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극단적인 침체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성장률이 뭐 과거처럼 고성장한 시대는 완전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7, 8% 성장하는 이제 중국은 아니고 예. 중성장의 중국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 4, 5% 정도. 예. 근데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보면은 야, 중국 경제 이제 성장 다 했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위기는 아니고. 예. 예.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4 내지 5%니까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는 좀 높은 성장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때 되면 하나씩 부동산 개발사의 예. 어떤 뭐 디폴트 위기 같은 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시적으로 중국은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 국가. 예. 항상 병원을 좀 들락날락거리는 예. 상황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97년 외환위기가 86년, 88년에 우리가 3조 원으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우리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빨리 했던 거는 IMF 처방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준다니까.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 지시를 받아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스스로 통원 치료를 받다 보니. 하는데. 예. 그러네요. 그래서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만성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만성 질환이죠. 빨리 우리처럼 구조조정하고 가면은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예,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더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중국은 구조조정 속도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립니다. 이게 미국식으로 예. 화끈하게 막 유동성을 퍼붓거나 또 우리도 구조조정 굉장히 빠르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왜 저렇게 굼뜨지라고 하는데 중국은 중국 나름의 어떤 또 사정이 있을 테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의 그 공산당 관리를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람 공산당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 이거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예, 사실 어디나 그 경제 역사를 보면은 통제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뭐 서서히 이거 시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약간 유동성을 공급하는 예.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는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중국은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뭐 중국 정부 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상당히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신축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준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다. 기준금리도 내리고 최근에 그 지준율을 내려가지고 통화 공급을 늘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통화 공급을 좀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율이라는 건 이제 지급준비율인데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그 돈을 덜 맡겨도 되니까 시장에 풀어라. 이런 신호가 된다. 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에 덜 맡기니까 그거를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물론 그것도 시장의 기대만큼 뭐 화끈한 거는 사실은 좀 아니긴 한데요. 예. 거기는 저 구조조정 속도도 느리고 모든 게 좀 느립니다. 답답하긴 아까 미국은 화끈하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탄력적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진짜 비탄력적이에요. 또 왜냐면 우리는 중국에다 수출 많이 하고 예. 물건 갖다 팔아야 되고 예. 환율도 많이 연계돼 있고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잠깐 이제 환율을 한번 보면 이제 예. 1,336원 최근에 계속 1,330원대입니다. 이 정도면은 원화가 달러 대비 많이 좀 약세다라고 예. 볼 수 있을 텐데 원달러 환율 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좀 불안하다라는 신호. 이것도 뭐 단기적하고 중장기적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더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3, 4월 가면은 뭐 1,350원대 일시적으로 좀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계속 요새 우리 주가도 올해 들어서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제일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오르거든요. 부진하죠. 예. 그런데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주가도 그다음에 환율도 제가 평가하기는 저평가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지정학적 북한 리스크가 좀 주식시장하고 예, 이제 외환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좀 시끄럽게 북쪽에서 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진영학적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 저는 환율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 달러 지수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달러 지수가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2022년 10월에 114였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져다 지금 10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114를 고점으로 하락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넘고요. 그다음에 대순부채가 한 67% 넘어요. 미국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외화가 자금 사정 보면은 우리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젠 좀 흑자 패턴은 조금은 돌아왔죠. 예, 예. 올해나마 한국은행 전망치 같은 거 보니까 4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낸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상품보다는. 예. 예, 작년과 11월까지 우리 이거 투자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배당하고 이자 소득 수지거든요. 그게 296억 달러예요. 상품 수지는 2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야, 금융으로 더 많이 벌어왔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9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우리 그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요. 경상수지 흑자가 1조 달러 넘게 나왔어요. 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번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했고 특히 미국 주식 뭐 채권 많이 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경상수지 흑자가 구조적일 수 있다. 외화 자금 사정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아하. 이런 걸 고려하면은 환율은 뭐 중기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 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로 조금 더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할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제 내려올 것이다. 예. 원화가 좀 강세, 환율 안정, 진정 이렇게 좀 봐주셨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면서 배당 등으로 많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건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하는 흐름이고요. 좋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투자할 자금이 또 이제 씨가 마르면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것도 국내 어떤 뭐 증시 지수만 봤을 때 또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예, 특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죠. 예. 30% 이상 국내 비중은 지금 한 13, 14밖에 안 돼요. 줄인다고 하죠. 그것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 10년 동안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안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주식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국내 주식이 좀 비틀비틀 최근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치. 예. 일본은 거의 80년대 후반 버블 경제 이후 34년 만에 그렇죠. 최고치. 예. 우리는 최고치 3,300인데 여전히 2,400에 있는 코스피. 예. 아, 이러니 참 사람들이 요즘 속된 말로 국장 대신에 뭐 이게 미장으로 가자. 미장으로 가자 뭐 이런 게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제자리 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사실 미국이나 일본 주가는 제가 평가해 보면 고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다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좀 희망을 버리시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1300님이 최근에 금값 오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교수님 요즘에는 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요? 예, 그 두 개를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고 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약간 오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문제는 시점에 그렇죠. 언제인가 그게만 달리는데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향을 보면은 예. 명확하다. 예, 그래서 달러 지수 떨어지고 예,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 떨어지면요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오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흔히들 그 금은 그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권 사면은 이자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주식 사면 배당금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저 배당금, 뭐 이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단지 오히려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오히려 수수료 내야 되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이런 그 미국 달러 지수나 금리 같은 거 고려하면요. 뭐 일부는 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편입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배분 관점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금이나 비트코인을 이제 추천하시는 거는 아니고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기계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예. 또 가치가 금이나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 예, 이런 예. 측면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글이 올라왔었는데 4938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 올해 뭐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 중에 11월 미국 대선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경제에도 이게 또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일 수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제가 뭐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대세의 큰 흐름에 추세는 못 바꿔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추세 정도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 속에 있는 산업별로는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사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겠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뭐 한 1분기 초반, 2분기 중반까지는 조금 조심하고 특히 9월, 10월 무렵에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물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상해 보면은 그때도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미국 주가도 예,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항상 9월, 10월에는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예. 작년에도 그랬었죠. 10월에 주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게 증시 예측하고 날씨 예측하고 다른 게 예측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항상 맨날 9월, 10월에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러면 또 미리 내다 파니까 또 그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고 다만 교수님께서도 미국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참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피 내에서도 각종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거의 한 40% 가까이 되던데요. 거시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사정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뭐 전망이랄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나요?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15%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왜 줄어들었나 하니까 주로 우리가 반도체 중 55% 정도가 중국 홍콩으로 수출이 돼요. 중간재 성격으로요. 예.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올해도 그 1월 20일까지 보니까 거의 반도체 수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으로 수출이 19개월 감소했는데 아마 올 1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로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하는데 수출이다.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걸 미리서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30몇 % 올랐고요. 40% 정도 올랐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거의 2배가 올랐더라고요. 거의 한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올해 그 애널리스트의 이익 추정 전망치 보니까요. 작년에 뭐 삼성전자가 한 영업이익이 뭐 조만간 4분기 발표되고 연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만 한 7조 정도 네. 그 정도 대충 보고 있는데요. 23년도 영업이익이요. 예. 근데 올해는 뭐 37조 네. 뭐 이 정도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내년이에요. 올해 주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가는 내년 이익을 이제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30조 원대 중반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건 주가라는 녀석이 먼저 이제 반영하고 있는 작년에 거고.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게 많이 반영해버렸다는 그럼 거죠. 이제 2025년 실적은 어떨 거냐 네.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뭐 적게 본 애널리스트 37조, 많게 본 애널리스트는 50조 정도까지. 예. 예. 그래서 근데 한 중간이 한 평균 한 40조 원대 중반까지 또 와 있더라고요. 예. 뭐 증가는 하기는 하는데 네. 올해 증가했던 폭보다는 증가폭이 많이 축소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올해 그 반도체 주가가 오르기는 오를 것 같은데요. 작년만큼 그렇게 큰 수익 기대는 조금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르긴 해봅니다. 오르겠지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춰야 된다. 예. 아,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까 질문을 하나 건너뛴 게 있는데 0779님 채권 투자 질문 좀 해주세요라고 하더니 딱 집어서 혹시 그 채권은 여전히 좀 매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계속 작년부터 채권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를 들어 10년 국채 4.6에서 최근에 3.1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45%인데요. 이 3.45%도 우리 잠재 성장이 2030년 가면 1% 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요.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채권 수익률,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반등할 때 뭐 채권을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채권 투자는 계속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채권 비중이 한 3.2%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3.2%는 좀 낮다. 예. 은행 예금 비중이 47%인데요.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시려면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예. 국채를 사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국채 사시면 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떨어지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은행예금은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금리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 방향성도 이제 같이 보는 거고요. 오늘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통해서 정말 국내외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 투자까지도 꼼꼼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식품위생 신규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바로 들어볼까요? 네, 6690번님 자영업자입니다.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다가 힘들어서 새 출발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확정이 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 새 출발 기금은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의 이 재기를 돕는 게 목적이죠. 이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채무 이 장기 연체로 이 신용불량자가 될 그 위기에 빠진 하위 3%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새출발 기금 지원을 받는다고 신용불량자로 이 신용불이익은 또 발생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단 이 단기 연체 기록이라든지 이 취약차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 새출발 기금과 무관하게 이미 이 신용 점수가 하락을 했거나요.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78님 질문이 있네요. 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난방을 세게 하는 건가요? 이 다른 나라 전기요금과 어떻게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고 보내셨네요. 많이 싸죠. 많이 쌉니다. 그 한국전력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은 66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의 54%, 66%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킬로와트 시당 가정용 전기요금 보면은 네. 영국이 한 37일 때 우리는 한 10.7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그래도 저렴해도 아껴야죠. 아, 예. 그럼요. 다음 질문은요. 네, 0358번님은 출근하다가 빌라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얼어 있어서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병원 치료비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치료 잘 받으셨길 바라고요. 이 각 지자체별로 이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 재난과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구민 안전 정책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이 가스 누출 사고, 뭐 강도를 당했거나 뺑소니 당했거나, 뭐 화재로 그 화상 입었을 때 또는 개물림 사고나 열사병, 자연재해,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안전보험 피해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0358번님처럼 이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국민안전보험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건물주에 청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까요.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다고 해요. 그러게요. 네, 손해배상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이 시설물로 부상을 입었다면은 당연히 업주에게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여부는 따지기 어렵고요. 단 이 출퇴근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그 요양비와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집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다쳤어. 그러면 이제 소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판례들이 또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성공예감 2대5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에도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